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좀 전에 방송을 하고 또 잽싸게 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같은 배경에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 X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그 프로젝트 X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일단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말하지 않는 프로젝트 X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팝콘이나 드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아마 올해서부터는 좀 재밌게 이 정치적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또 그레이트 게임 하나 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분짜리 영상으로 일부러 짧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짧게 만들어야 확산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 준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된 거라고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려놨던 저희들의 입장, 생각 정도지, 아직 사람도 아직 못 모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아직 못 모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마 여태까지 저희가 한 걸로 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구체적인 또 작전 계획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작전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그때 그거였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늘 얘기했지만은, 저희는 단순히 그냥 어떤 뉴스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지만 공작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공작을 하고, 저희들이 공작을 하는 목표는 이미 앞서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친미의 대중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죠. 근데 공작이라 해서 무슨 암살을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주고 그 뒤에 어떠한 다른 꼼수가 있었나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면서 마치 그러면서도 영웅인 양,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못하게 하는 거를 이게 하도록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한 거였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는 천천히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또 이제 대구 강연 있고, 또 우리 또 광주, 또 전라도 광주도 저희가 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저희가 강의하거든요. 궁금하시면 글로 오세요. 그리고 대전, 인천 쪽에서도 하니까 그쪽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공개 강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하게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동의 중앙아시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3월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일 전인가요?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 누르술탄 나지르바예프라는 대통령이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한 밤 9시인가 11시까지쯤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중앙아시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문 기사를 봤더니 굉장히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짧게 지나갈 문제가 아닌데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되느냐, 아베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대한 정책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정치인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었는가, 어떠한 정책을 추구했나를 분석하면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나를 유추해가면서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전무해요, 사실.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게 됐는데 3월 19일이었어요. 이건 신문은 3월 21일이지만은 대통령직을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제르바예프 프레젠트 나제르바예프 리자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사퇴를 했지만 아직 정확히 저도 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원래 2020년까지는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2019년에 나와버렸거든요.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미리 나왔나가 사실 저한테는 궁금증입니다. 근데 아직 봤을 때는 뭐 내부적인 구테타일까 아닐까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애매해요. 좀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직은 나왔지만은 그 국가안보회의 의장, 그리고 누르오탄이라고 그 나라의 여당입니다. 말 거의 실질적으로 뭐 일당 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누르오탄 최대의 여당이죠. 그 여당의 당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이름인 아스타나가 이 나라 대통령 이름을 따서 누르술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받은 후원금도 상당 금액을 제가 카자흐스탄에 많이 쏟아 부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국제관계를 사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강의 때도 얘기 많이 했지만 범투르크주의 그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역사 이러한 그 전략이 국제관계 외교랑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친한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사지를 좀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니까 과연 제가 하고자 했던 게 유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7월 3일 날 제가 카자흐스탄에 초청받아서 가거든요. 그 정부 초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투르크 계통 사람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야, 터키,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등등의 역사학자들과 함께, 저는 한국 대표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대에 연결돼 있었으며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역사를 연대하고 그 역사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어떻게 경제개발과 외교적 협력까지 끌어낼까에 대한 세미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그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학술적 세미나 성격도 있지만 현실적인 정치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될 거라고 좀 희망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바뀐 대통령, 이제 이틀 전에 바뀐 대통령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번 후임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일단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보궐 대통령입니다.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이 2020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도 애매하게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태까지 중앙아시아 그 관례로 본다면 이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라는 사람인데, 일단 민족적으로는 카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 제 역사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작 민족은 그 국가 명칭은 카자흐스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스라 부릅니다. 마치 금나라가 국가 명칭은 금나라라고 부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센이라 불렀던 것처럼, 그 조센, 주잔, 우리나라 말의 조선, 그 다음에 저기 뭐 주르찬, 그 다음 주천, 그리고 지금 카자흐의 주즈라는 거는 다 같은 발음에서 나온 그 음차문자 같은 계열의 그 발음인데, 그 조선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선, 한국말로 하면. 근데 이 카자흐스탄의 그 카작 부족의 그 성씨는 주스 시스템 안에 있는 세 개의 주스, 오르타 주스, 크스 주스, 울루 주스, 이 세 개 주스 안에서 어느 부족이냐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케레이족 같은 경우는 크스 주스 쪽에 케레이, 그 다음에 울루 주스에 케레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 나이만 부족 같은 경우는 오르타 주스에 나르이만, 그 다음에 칸글리, 오르타 주스다. 칸글리는 오르타 주스예요. 그래서 오르타 주스의 칸글리 부족의 누구, 이런 식으로 이 주스, 우리나라 치면 본관과 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카작의 그 부족이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현재 카작 민족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라는 사람은 주스에 소속된 성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는 이거 나중에 얘기해요. 카자흐스탄에는 그 주스에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토레예요. 토레라는 부족에서 왔는데 이 토레가 어떤 부족이냐? 징기스칸의 직계 자손들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징기스칸 혈통이에요. 그래서 흥미롭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카자흐스탄에 갑자기 징기스칸 혈통의 대통령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의 부인이 그 유태인이에요. 징기스칸 혈통의 유대 계열의 부인 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국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비밀의 역사들인데, 그 징기스칸과 유태인이 있으면은 딱 떠오르는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가문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문. 그게 로스차일드입니다. 그게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그 한국사를 중앙아시아의 범투르크 공동역사 교과서에 넣는 작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력을 조사해 봤는데, 소비에트 시절에는 이 사람은 모스크바 국제대학교, 그러니까 국제관계학과 출신입니다. 이거 국제 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대사가 되는 훈련 코스를 이수한 사람이에요. 2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시절에 외교부 장관을 했었고 싱가포르 대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무, 주요 업무지는 소련, 즉 러시아와 중국 두 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근무지는 다 카자흐스탄 내부였어요.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외교부 차관,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력은 현재까지 모든 게 다 국제관계랑 관련이 돼 있고 주로 교섭 대상은 러시아와 중국이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카자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성향은 어디인가?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은 종교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세속적 국가예요. 종교적 세속 국가인데 그 이슬람을 카자흐인들이 믿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식의 이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여자아이들은 이슬람 신자지만 나시에 미니스커트도 입습니다. 차도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이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외무부 차관, 1등 외무부 차관,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 수상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 체계는 프랑스식 민주주의와 닮아 있어요. 물론 러시아식도 닮아 있죠. 대통령과 수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각이 존재해요. 마질리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수상직을 했었어요. 나제르바예프가 대통령일 때. 그리고 국무장관을 했고 국회의원 의원장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현재 보궐 대통령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현재까지 외교직에 있으면서 포괄적 핵금지 조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비핵 병기 기지 대조약, 그 다음에 독립국가연합 CI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샹해 협력기구 SCO,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핵확산 방지라든가 각종 그 군사 협력 이쪽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예요. 야, 이 정도의 경력과 저 정도의 능력이면 이 사람은 천재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4개 국어를 할 줄 알죠.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 미국 요 사이에서 3자 외교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지금 대통령 다음에 그것을 풀어나갈 인재가 있었을까 했는데 이 사람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부인이 유태인 아닙니까? 그랬고 이 사람 아무 문제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참고로 카자흐스탄에서는 국방부 장관, 예전 국방부 장관도 유태인이 했었습니다. 여기는 유태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카자흐는 이렇게 3개로 나뉜 주스가 있는데 이 주스에 포함되지 않는 그 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 국민이에요. 그게 바로 코자라는 겁니다. 고자가 아니라
코자, 발음 조심해야 돼요. 코자입니다. 코자, 그 다음에 토레라는 두 개의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은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코자는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이슬람을 담당하죠. 그래서 뭐 코자 아흐미엣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코자라는 성씨가 붙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종교를 담당했던 부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레는 징기스칸의 직계 자손들. 카자흐스탄에 징기스칸 후손들 많습니다. 몽골에 있나? 몽골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에 많아요. 그리고 그 인도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 여기 사무실에 징기스칸 그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누군가 족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어떤 서우선이 내가 코자라니 이렇게 나네요. 코자죠. 코자여야 종교를 담당할 거 아닙니까? 예? 코자여야 그 색을 밟히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18년 6월 20일 날 BBC 월드 뉴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BBC야, BBC. BBC면 영국이잖아. 아니, 뭔가 좀 그림이 뭔가 보일 듯 말 듯 해요. 영국 하면 생각나는 데가 또 어디예요? 예? 로스차일드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죠. 그래서 2018년 6월 20일 날. 이거 여러분 그거 직접 여기 이 영어 단어 검색을 쳐서 들어가시면 BBC 월드 이 사람의 그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언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은 또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또, 예, 허구 많은 또 카자흐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는 정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이미 다음번 대통령은 누구로 되는 게 내부적으로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제 친구들도 그 카자흐 친구들이 정치인들 있거든요. 꽤 돼요. 저한테도. 직위 높은 애들도. 근데 걔네들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요즘 쇼크 먹고 지금 알아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권은 대통령이 바뀌면 권력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권 관계가 또 바뀌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피바람 불 수도 있거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이 그거를 했는데, 그래, 방금 여기 김정아 님이 푸틴하고 메드베데프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단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수도 이름도 누르술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누르오탄이라는 가장 큰 제1여당의 당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인가? 거기에 수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실권을 놓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힘을 잃은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과거 러시아의 사례를 인용해서 이렇게 점진적인 권력 이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신문 기사는 한국에서는 다 보도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 이게 다 러시아권,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미국 쪽 기사이기 때문에, 영국 기사, BBC 쪽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안 나오는 기사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카자흐스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쿰콜, 켄키약이란 두 개 도시예요. 카스피해에 있는 도시인데, 이 지역에다가 군사 병참 기지를 만든다는 것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러시아에서 항의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랬고, 이렇게 여러 러시아 쪽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배신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좀 한참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그 지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이 유전지대가 있는 카스피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쭉 횡단해서 여기 중국의 아라샹커우를 거쳐서 우르무치, 시안, 북경 쪽으로 카자흐스탄 중국 횡단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뭐야 이게? 시리가 또 갑자기 움직이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횡단 그러한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석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가 노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쪽을 통해서 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가 카자흐스탄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카스피의 건너편 아제르바이잔, 거기 바쿠 유전지대거든요. 이 바쿠 유전에서 조지아에 있는 수도 트빌리시, 그 다음에 터키의 세이한이라는 지역으로 연결되는 BTC 파이프라인,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이 석유를 팔아서 살림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란이 이번에 북핵 개발과 연계돼 가지고 대북 제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란에서 어떤 쿠데타라든가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어떤 급진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카자흐스탄은 잘만 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육지를 통해서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이 카스피해를 횡단해서 바다를 횡단해서 뚫는 해저 파이프라인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배가 충돌을 한다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해서 파이프라인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소금물 지역이잖아요. 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부실 공사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에 또 환경 파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횡단해서 해저 파이프라인을 뚫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란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진 핵이 혹은 장거리 미사일이 이란 혹은 시리아로 들어오게 되면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고, 그건 진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음모론도 아닙니다.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란 북쪽에 이 카자흐스탄 영토 이쪽 카스피해 쪽 여기에다가 미국의 병참기지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란을 공습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러시아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왜? 러시아는 이란의 지금 시아파 정권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루하니 정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이 이란 정권을 전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켄키약, 쿰콜이라는 그 조그만 그 카스피의 그 연안 지역 도시에 이러한 미군 기지를 허용하는 것은 러시아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카자흐스탄 내부에 존재하는 친러파 정치인들의 반발이나 견제를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 앞쪽에 얘기했던 그 조마르프, 이름이 뭐였더라 이 사람? 토카예프, 조마르트 토카예프, 이 사람은 친러파기 때문이에요. 친러파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에 의하면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으로 대통령이 교체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그 지역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쿰콜과 켄키약이 있는 지역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아트라우를 거쳐서 동서로 중국과 러시아로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의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불편해져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느냐, 그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실망했다, 신뢰를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친러에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대통령은 일단은 친미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은 친러긴 하지만 친미적 성향을 가진 친러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그 미군 기지 건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2018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19년 1년 만에 대통령직이 바뀐 걸로 봐서는 그것도 2020년에 임기가 완료가 되고 나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일찍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게 친러파와
지금 나제르바예프 대통령 간의 내부적 권력 알력 다툼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던 친러파 쪽이 세력이 이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아름다운 양위 형식으로 권력이 바뀐 건 아닌가라는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메드베데프에게 권력을 잠시 이양했다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어쩌면은 예우는 해주되 그 실질적인 권력의 선에서는 물러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그랬고 이 지역은 굉장히 지금 현재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1대1로가 통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제가 그어놨던 이 오렌지 색깔 선, 요 색깔. 예전에 제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란의 루하니 정권이 미국과의 대립이 계속 지속돼서 결국 이스라엘 미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이란이 지고 경제 붕괴 그 이후에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카스피해 남부 즉 이란 북부 지역에 투르크계 민족이 사는데 이 지역이 어쩌면 독립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란을 통과하지 않고 독립된 투르크계 민족의 국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뚫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카자흐스탄은 더 이상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 쿵콜 그다음 켄키아리 이 지역에 그 군사 도시를 건설하고 대이란 견제를 하는 정책은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지역이고 만약에 이것을 카자흐스탄이 지원을 한다면은 러시아와 이란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범트루크지 운동. 왜냐하면은 그 범트루크지 운동이 언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냐면요. 제정 러시아 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터 대제 이후에 러시아 제국이 팽창을 시작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영토를 야금야금 잠식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피터 대제는 서구화를 원했는데 러시아를 서구와 같은 서부 유럽과 같은 도시를 만들기,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러시아는 내륙에 고립된 추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해외, 즉 서부 유럽 국가들과 발달된 문물을 수입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자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점령하고 있던 상페테르스부르크를 점령하고 그 상페테르스부르크 항구를 통해서 서유럽과 교류를 했는데 이게 북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었어요. 그래서 부동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과거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흑해 연안을 장악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내전 때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뺏겼죠. 그래서 그 지역 이런 데를 장악하게 돼요.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펼쳐서 부동항을 얻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스만 제국이 제정 러시아에 상대를 하고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있던 타타르족들과 연대를 합니다. 그 카자흐스탄 북쪽 위에는 크리미아 타타르라는 땅이 있어요. 그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이라는데 그 주도는 가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잔 타타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가잔 타타르인들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18세기에. 근데 그 운동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카잔 타타르의 지식인들이 이스탄불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안에 들어와서 오스만 제국과 연대를 해서 제정 러시아를 제거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유목국가를 건설하는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을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함께 여기에 개입되느냐? 로스차일드와 대영 제국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즉 그레이트 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이 중동, 중앙아시아에 들어와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는 대항 세력으로서 존재했고 그러면서 러시아 안에 거주하는 투르크계 민족들을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왜? 그래야 제정 러시아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영 제국의 입장에서도 제정 러시아가 강해지는 건 원치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 세력들을 규합시켜서 제정 러시아로도 독립하는 어떠한 그걸 만들 때
썼던 역사적 아이덴티티가 바로 범트루크주의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대영 제국은 물론 1차 세계대전 때는 적성국으로 서로 싸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같은 그 이상을 가지고 함께 전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버프 없이 방송이 잘 됩니까? 오늘은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안 했더니 이렇게 조용해졌나 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자원 외교를 못 해요. 예, 자원 외교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터키의 예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 진출을 해서, 같은 동질성을 가진 어떤 연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르도안 대통령도 강력한 독재자인 건 아실 겁니다. 예르도안 대통령은 자기가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로서 술탄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보통 터키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은 보통 범투르크주의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범투르크주의자들의 특성이 바로 반러 반중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르도안 대통령은 반러 반중이냐? 원래 중앙아시아인들이 굉장히 그 유연하고 능글스러운 정책을 많이 펼치는데 마음속으로는 반러 반중이지만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친러 친중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러 반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 카자흐스탄이 1991년도에 독립이 되던 당시에도 이 예르도안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부통령이었어요. 그랬을 때도 굉장히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열성적으로 도와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카자흐스탄이 91년도에 독립을 하던 시절에 많은 카자흐인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 옛날 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중에 손꼽히는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게 되면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결사적인 반대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소련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면서 해체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떠안고서 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 부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카자흐스탄은 강제로 독립당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터키가 강력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붕괴되지 않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물적, 경제적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다가 카자흐 학교, 카자흐 병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보따리상이나 비즈니스, 그 다음 외국인 자본 투자가 진출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이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카자흐스탄이 큰 변고 없이 오늘날의 지금 경제 국가가 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예르도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르도안 부통령이죠. 그리고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범투르크주의 운동의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제정 러시아로부터 부활하는 운동을 했었지만 그게 실패합니다. 범투르크주의 운동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범투르크주의 운동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적이 되는 바람에 실패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러시아 땅에 있던 범투르크주의자들이 독일과 힘을 합쳤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전쟁에 패전을 하면서 카프카스 지역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에 있던 많은 범투르크주의자들이 대량 학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소비에트 붕괴 시점, 즉 1991년도에 다시 범투르크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중앙아시아 국가, CIS 국가라 그러거든요.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을 독립시키는데 범투르크주의자들이 암약을 했습니다. 공작이죠, 공작. 그래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5개의 국가가 독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에는 영국의 지원이 있었어요. 네. 그랬고 독립하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 이게 지금 제가 한국을 집어넣으려고 공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미 1차 교과서는 완성이 됐고 또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한국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과거 민주당 애들이 야당일 때 민주당 애들한테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니들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라. 역시나 안 하죠. 친중파니까.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좌고 우고 우리나라 고대사라던가 고대사를 기반으로 어떻게 외교적 전략관계를 맺고 경제교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원외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공동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관세, 그 다음에 그러한 다른 외국인보다 특혜적 지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그 수표예요. 그 무기명 수표. 우리가 공만 쓰면 막 그냥 되는.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스스로 버리다니요.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나중에라도 우파 정권이 다시 생기다면, 예, 역사적 인식을 가진 우파 정권이 다시 수립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 여기 참여해야 됩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지금은 제가 개인적 차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그 다음 나중에 이란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동 지역의 유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역사서 교과서 작업에 한국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탁 투르흐 타리흐라고 해가지고 공동 역사 교과서라는 작업을 지금 카자흐스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회의장 장소예요. 전 여기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쪽 카작, 우즈벡, 키르기즈 교수들한테 계속 어필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요. 예. 얘네들도 그 한국 그거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역사 왜곡이나 조작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은 자기들도 얼마든지 넣어줄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받아놨어요. 약속을. 예. 그래서 7월 3일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뭐까지 하려냐면 언어를 맞추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투르크계 민족끼리 단일 언어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 언어가 다르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단어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1세기 언어 있잖아요. 컴퓨터, IT, 프로세스 이런 등등의 외래어들을 투르크계 언어를 쓰는 민족들끼리 같은 단어를 만들어서 같이 쓰는 식으로. 그러면 어순이 같고 약간 발음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네 언어로 한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카자거, 타타르어, 키르키즈어는 서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위구르, 터키는 서로 또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친연성을 가깝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공동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편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그 사전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을 인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크림반도 바시키르 타타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신문들은 모두 투르크 지역의 사람들에게 쉽게 읽혔다.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쿠릴타이 위원장인 이브라힘 카리 바라우쿨라리는 단일 언어화된 투르크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여기 보시면 쿠릴타이 위원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쿠릴타이 위원장. 원탁회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투르크계 언어를 쓰는 각 정치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역사, 언어, 문화를 그 공동 작업해서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경제, 외교 교류까지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아예 조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표가 이브라임입니다. 이 이브라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소리예요. 카자흐인들 이름들 중에 유태계 이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친구 이름도 이브라임 많은데 이브라기모프 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쿠릴타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쿠릴타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여기 보시면 써 있지만 투르키스탄이라 돼 있어요. 투르키스탄은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카자흐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도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거기는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경주에 해당하는 도시인데 여기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신투르키스탄, 장아 투르키스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거기다가 15세기식 건축 양식으로 해서 현대적 인테리어, 그러니까 냉방과 난방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그 아름다운 중세, 현대적 중세 도시를 만들고 거기 쿠릴타이 회의를 할 수 있게 거대한 회의장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공동 역사, 공동 언어, 공동 문화를 유지 발전시킨가를 토론하는 정기적 회의를 하는 도시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스케일 존나 크죠.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숟가락 꼽아야 돼요. 우리는 신라와 가야가 있거든요. 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미국에서 연구한 범트루크주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정보기관에서 했던 건데 여기도 보면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게 이 중앙아시아의 범트루크주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유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범트루크주의 역사관은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외부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대영 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선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세력이 팽창되는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역사적 기반을 주는 게 범트루크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범트루크주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도 끼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저 지역에 빨대를 꽂고 다른 외국 국가보다 더 유리한 외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투네이션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하연님 고맙습니다. 늘해랑님 별 4개 축하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4성 장군 됐습니다. 네. 파미르 후예님, 박사님 나중에 고토수복이 되고 한국 주도로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실시된다면 제2 외국어로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합니까? 영어 배우십시오. 근데 중앙아시아를 굳이 배우고 싶다면요. 저는 다 어느 언어도 상관없는데 카자흐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투르크계 언어는 크게 북부 투르크계와 남반계 투르크어로 나뉘어지는데 그 남반계 투르크어는 한국인에게 조금 배우기 어렵습니다. 남반계 투르크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위구르어, 우즈베거, 그 다음에 터키어예요. 근데 그쪽 발음이 조금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근데 북부 투르크계 어통인 타타르, 카자흐, 키르기즈 언어는요. 지금 이 한국 발음에서 그대로 단어 발음을 해도 매치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일본어처럼 말은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발음은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일본어 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발음은 알아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편해요. 듣기가 편하다는 소리는 뭐냐? 배우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배운다면은, 그래서 카자흐어를 배우면 나중에 터키어 배우기 쉽습니다. 왜냐면 카자흐인들이 터키어 배우는데 6개월 걸려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샤인님 고맙습니다. 디스파크님 고맙습니다. 서혜준님 고맙습니다. 발로소님 멸공통일 네 고맙습니다. 박관도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바실리아님 여러가지 난제로 박사님과 감독님께서 힘을 잃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채널 폭파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우즈베키스탄 잘 다녀오십시오. 여행길에서 또 다른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반중찜이 네 고맙습니다. 이길자님 처음 후원이라 후원 내용 남깁니다. 이제야 후련하게 풀리고 이해가 가네요. 네 고맙습니다. 최선희님 화이팅 늘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예희님 프로젝트 X의 하나인가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손님 고맙습니다. 손우공님 고맙습니다. 2번 하셨네요. KMI님 네 고맙습니다. 힐러님 박사님 지지합니다. 당원 가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예, 당을 안 만듭니다. 당을 만들려면요 몇백억이 깨진대요. 돈 낭비지. 그리고 당을 만드는데 그 돈을 꼬라 박았는데 합당하려 들겠어요? 분당이 돼버리지. 지금 저기 정의당 심삼정이 노리는 바가 뭡니까? 다당제 아닙니까? 다당제로, 즉 큰 거대 여당과 야당을 쪼개버려 가지고 다당제를 만들어서 저 민주노총의 끈앞풀인 정의당이 세력을 얻으려는 거거든요. 다당제 시스템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우파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좌파들은 다당제 하라 그래요. 뭐 민중당하고 뭐 다 쪼개져라 그래. 우리는 쪼개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뭉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게임의 여왕님, 만주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우파의 상징 파란 넥타이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정태연님 고맙습니다. 나우티브님 프로젝트 화이팅, X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LVF님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리지나님 고맙습니다. 최선희님 화이팅 늘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자님 네, 고맙습니다. 권승찬님 고맙습니다. 박상균님 고맙습니다. HSY님 프로젝트 X짱 네, 고맙습니다. 밝은 미래로님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네,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네. 네. 밝은 미래로님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졌네요. 이 나라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김님 박사님을 통해 세계가 돌아가는 큰 축이 외교와 자유시장인 것을 눈뜨게 됐고 외교를 망치는 문북한 정부는 한심하기만 합니다. 조만간 세컨더리 보이콧과 외환 위기가 터지겠네요.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 네. 하영국님 고맙습니다. LVF님 네, 고맙습니다. 홍중기님 반중침이 무소연대 적극 지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빌베리님 고맙습니다. 루비에님 박사님 오늘 너무 감동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화이팅. 오늘 왜 이렇게 많은 메시지? 네, 고맙습니다. 난 공산당이 싫어님 현재 고딩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국위선양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하는 법이죠. 어유 후원을 하시고 또 고등학생이 고맙습니다. 네, CW 현님 초심을 잃지 말고 건투하시길 바랍니다. 반공 반중친미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게임의 여왕님 프로젝트 X 응원합니다. 메이크 코리아 크리에이터 게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님 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깁니다. 굉장히 기네요. 고맙습니다. 그 외에 여기 그 채팅 쪽에도 많이 오셨는데 김기현님 뭐 박사님 가슴이 마구마구 뛰네요. 꼭 큰 일 이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이렇게 있는데 일일이 이 슈퍼챗을 못 읽은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 진행에 좀 차질이 생겨서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범트루크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과격합니다. 자, 2009년 7월 달에도 카자흐스탄에 사는 위구르인들이 중국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반중 데모를 한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그 다음에 서부 유럽, 미국, 일본 제국이 전쟁을 하면서 힘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쳐있을 때 중국의 모택 통일가 이미 공산화된 지역인 이 동투르키스탄, 즉 신장 위구르 자치주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국 땅으로 만들어요. 이미 거기는 공산화가 돼서 공산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산국가끼리 침략해버린 거야. 모택 통일가.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카자흐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스판 바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판 바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 실패하고 모택 통일한테 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카자흐인들과 위구르인들이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대규모 망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소련이었죠. 소비에트의 스탈린은 그 망명해오는 그 위구르인과 카자흐인들을 국경을 열어줘가지고 중국 안에서 탈출을 하던 많은 위구르인들과 카자흐인들을 받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에 마을을 형성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 지역에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든가 경제교류센터 만드는 게 일어날 때마다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반중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랬고 2010년도 1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그래서 카자흐인들이 중국에 대항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경제적으로 영향 끼치는 거에 대항해서 반중 데모를 했습니다. 매년 해요. 매년 해. 매년. 장난이 아닙니다. 또 2017년에도 이런 게 있었죠. 왜냐? 중국 안, 신장 위구르 자치주 안에 카자흐인들이 삽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 안에는 위구르인들이 더 많을 뿐이지 카자흐인도 있고 우즈베크인도 있고 키르기스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리주의 운동, 즉 독립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운동을 하는 위구르인 카자흐인들을 때려잡고 뭐 장기 매매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위구르나 카자흐 남자들, 신장 동투르키스탄에 사는 사람들,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우르무치에 있는 많은 위구르와 카자흐의 여자들을 중국 남부 지역, 광동 지역 있죠? 광동, 그 심천 이런 경제 지역, 거기로 조립라인의 여직공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고향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항을 해서 카자흐스탄 안에 있는 카자흐인들이 반중 데모를 한 거예요. 야, 다 같은 카자흐 형제인데 중국 땅에 있는 카자흐인들이 지금 중국인들에게 탄압받고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카자흐 형제들이 저렇게 고문을 받고 탄압받는 거에 묵인을 할 수 있냐 해서 대규모 그 반중 시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2017년도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어요. 네. 그랬고 그때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도 이렇게 반중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차이나타운 건설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전라도에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가서 차이나타운 건설하는 이유는 전라도를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전라도 지역을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토우 세력,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5.18 유공자 세력입니다. 걔네들이 저번에 그 방송 보셨죠? GZSS. 걔네들이 5.18 유공자가 돼서 공무원으로 대거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특권과 관료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중국과 그러한 차이나타운 건설 프로젝트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비싸게 중국에 팔아먹고 경제 이권 관계를 자신들과 엮으면서 차이나타운 건설을 지금 진도, 평택, 그 다음에 군산, 그 다음 그 외 전라도 일대, 순천 이런 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새만금 사업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카자흐인들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 지역에 그 아킴, 즉 시장 그리고 도지사들이 중국의 매수가 돼서 중국과 사업적 이권관계를 얽히면서 자꾸 카자흐스탄의 영토를 중국화시키고 차이나타운을 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반중데모를 일어난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전라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기 땅에 침탈해 오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 공무원들도 잘라버렸어요. 강력한 데모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쫓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국가를 전복시키겠다 하고 과격하게 나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때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강력한 독재 국가에서 양 같은 국민들이 중국 얘기가 나니까 이를 갈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가만히 안 있어 이래가지고 문제가 커지니까 막 잘라버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친중파 도지사들 막 잘랐어요. 이게 전라도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예. 친중파 제거 이코로 5.18 유공자 제거입니다. 가짜 유공자, 이게 가짜 유공자.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기사가 났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절대 쓸 수 없는 기사죠.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기사예요. 왜 그러느냐?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카자흐인들을 때려잡고 장기 매매로 쓰고 뭔가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돈에 매수된 정치인들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카자흐스탄의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동포가 죽는 거를 눈 감을 수 있느냐. 그것도 중국 놈한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데모가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의 모든 대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 그게 이 당시의 신문 기사예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 범트루크주의 운동은 반중, 그 다음에 반동북공정 정책에 매우 유리한 역사 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혼자서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싸우기는 매우 힘들어요.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몽골과도 역사적 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도 역사적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만주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하면 안 되지만 함께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 금융 제재, 그 다음에 그 반중 정치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 그 다음에 외교 정책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두로에 대항해서 콰이도를 지원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역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과 연대를 해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 찾기 운동에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역사 연구해서 편찬을 하고 세미나를 많이 열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역사학자들과 공동 세미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초석으로서. 그러면은 중국은 동북공정을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왜냐?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중국이 중국발 독가스 들어오는 거 지네들이 한 거 아니라 그렇게 난리를 부르스를 쳤는데 한국이 나사랑 공동연구한다니까 꼬리를 낮췄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반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래서 뭐예요? 가야사 보고난데 저 남부 해안 끝자락의 나라, 응? 중국이 고구려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면서, 응? 그러니 친미가 필요한 거예요.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만주의 역사를 중국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의 역사를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중국이 괴로운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이 역사 공정에서.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 한사곤 문제만 나왔다면 거품을 물죠. 한사곤은 한반도 안에 있었다. 만주에 있다고 하면 어때? 만주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 기록들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양쪽 다 할 말이 있고 양쪽 다 근거 제시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라는 게 한사곤이 만주에 있었다는 요동설에 만약에 하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중국이 강력한 정으로 못하게 되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근데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이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용해갖고 한사군의 요동, 즉 만주 존재설을 제시한다면 미국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증거만 충분히 제시하면 된다니까. 왜냐? 고대사는 원래 논쟁이거든요. 자료도 부족하고 문헌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따라서 최종적인 해석은 정치적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역사의 지평을 줄이려 합니까? 이참에 미국이랑 함께 딱 해서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UCLA 역사학과, 존 홉킨스 대학, 시카고 국제학교 유명하잖아요. 거기 역사학과 교수들과 한국의 역사학과 교수, 그다음 중앙아시아, 몽골 이쪽의 역사학자 교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중국의 역사 공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실제 역사는 이런 것이다 하고 딱 발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거 전혀 할 생각도 안 하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제야사학자들도 생각을 안 하고 강단사학자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러니 좌우가 바뀐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올바른 역사라는 역사 찾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왜냐? 역사 찾기 운동에 바라보는 시각이 이념 논쟁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올바른 역사 찾기 운동 가서 맨날 이승만 개새끼, 박정희 개새끼 하죠. 지금. 좌파들은. 그리고 우파들의 논리는 뭡니까? 이승만은 위대하다. 박정희는 위대하다. 이거예요. 이념 논쟁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 싸움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역사 전쟁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역을 좀 더 크게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 지역의 깃발을 꼽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지역을 가져가는 거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할 수 있는가. 난 이쪽에 관심이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모든 역사는 이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왜? 만주를 먹어야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 논쟁은 그게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는 당파 싸움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별로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랬고, 이제 중요한 건 근데 뭐냐. 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스탠스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친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기사를 뜬금없이 제가 올렸는데 이게 뭐냐?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러시아의 바그너라는 사설 용병 회사가 마두로를 지키기 위해서 400여 명의 용병을 파견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러시아의 전투기를 거기다 배치했다. 왜?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간 거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항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인 콰이도를 지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싸우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카자흐스탄이 베네수엘라부터 금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베네수엘라부터 금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래도 마두로가 망명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왜냐? 베네수엘라가 금을 팔고 있어요. 남들은 금을 못 모아서 안달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마두로가 망명 정권을 세우려고 지금 도망치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협조했던 세력 중에 카자흐스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누르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 이 누르캐피탈은요 이란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카자흐 친구들이 이란을 통해서 석유를 파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란을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석유를 팔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이란을 통해서 수출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미국의 묵인도 있습니다. 왜? 미국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랑 접경을 한 굉장히 거대한 나라죠. 뿐만 아니라 중국, 가장 민감한 지역인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와 접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경제 봉쇄를 했을 때 경제 제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카자흐스탄도 같이 경제 제재를 당했습니다. 왜냐? 카자흐스탄의 모든 금융이나 그 다음에 원유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 소비에트 때부터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카자흐스탄까지 같이 제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카자흐스탄도 같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서방 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한해서는 많은 예외사항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란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많은 석유 기업들은 이란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는 게 암묵적으로 용인이 됐었습니다. 왜냐?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나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에 드느니 차라리 이란 쪽으로 빠지는 게 낫다는 게 플랜 B의 아이디어였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란에서 어떤 병고 사태가 일어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란 북부 지방에 사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카자흐스탄은 이란이 아닌 투르크계 민족의 영토를 통과해서 기름을 유럽에 팔 수 있는 루트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란 안에 있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독립을 지원하는 세력은 누구다? 범투르크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학관계가 움직이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역사 되찾기 운동을 하면서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범투르크주의 운동은 러시아를 견지하는 역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제르바예프 대통령 삶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그럼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느냐? 이게 카자흐스탄의 위치고 지금 그어놓은 빨간 선이 바로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의 노선입니다. 1대1로. 보시면은 테헤란, 이란의 수도죠? 이 카스피에 가깝게 있어요.
테헤란, 즉 이 이란 북부에 사는 지역에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요 테헤란에도 상당수의 투르크인들이 삽니다. 예.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그래서 테헤란에 전복당하게 되면은 이란은 순식간에, 그러니까 파슈툰족은 이쪽 동쪽에 산단 말이에요. 투르크계 민족이 여기에 삽니다. 아제르바이잔 인구가 450만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이 이란의 땅에 된 요 지역, 이 지역에 아제르바이잔 인구가 약 1200만 명이 삽니다. 아제르바이잔 본토보다 아제르바이잔 영토 바깥에 더 많은 숫자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여기에 살아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이란 북부를 자기네들이 합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거기 이란 사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페르시아, 이란계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미국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대이란 경제정책을 당연히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은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 분쟁 지역인 신장 위구르, 티벳,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체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하는 판도가 변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위치는 앞으로 뚫리게 될 유라시아 파이프라인, 고속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등등 모든 교통, 에너지, 물류망이 뚫릴 때 정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한 그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미래는 굉장히 미래에는 큰 나라가 될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도 가스와, 이 노란색이 가스, 흰색이 석유입니다. 원유,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친미국가가 되면 중국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석유 기업들이 석유를 팔아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왜? 카자흐스탄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석유도 만만치가 않죠.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카자흐스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 지대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오랄스크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는 루트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러시아나 중국에게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공작과 온갖 암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중앙아시아 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했던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중국을 견제하겠다 했어요.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을 견제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구가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구가 됐는데 카자흐스탄은 지금껏 잘 이게 방어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굉장히 그 귀빈 대접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에 종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WTO, 유럽연합 그 경제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군사기지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사기지를 여기다 지었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게 우즈베키스탄이고 우즈베키스탄의 요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요 위쪽에는 카자르인들이 살아요.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그래서 북부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옛날 때 탈레반 정권 9.11 테러 이후에 싸울 때도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바로 이 북쪽에 카자르족들이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카자르족들과 이 우즈벡인들이 서로 공조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그 어떤 중국 애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하나 테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접경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에다가 우즈베키스탄과 유럽연합이 경제 교류를 하는 대가로 병참 기지를 지었습니다. 마치 카자흐스탄 영토 쿰콜 켄키약 이쪽에다 건설을 해서 이란을 견제하듯이. 예.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건설된 군사기지와 우즈베키스탄에 건설된 군사기지를 보면은 패턴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대이란 견제입니다. 이란의 페르시아인,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은 같은 이란계입니다. 여기 타지키스탄까지. 그래서 이들의 언어는 같은 어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프가니스탄과 그 다음 타지키스탄은. 그래서 이 지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기지가 여기에 탁탁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워낙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지도자가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라시아 패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온갖 암투와 그런 암살과 공작이 벌어진다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요 빨간색으로 쳐 놓은 이 선들, 요게 바로 카자흐스탄 중국 횡단 파이프라인입니다. 시노 카작 파이프라인이라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아트라우서부터 켄키약, 아랄스크, 쿰콜, 아타수, 알라샹코로 연결되는 그 동서로 길게 연결된 그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이 파이프라인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2001년도죠. 9.11 테러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9.11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고 탈레반 정권에게 요청했을 때 탈레반 정권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면서 탈레반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연합국의 그 공격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영토를 잘 보시면요,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이 티베트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 당시 후진타오 정권 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즉 원유와 가스를 미국의 영향권, 즉 인도태평양 바닷길을 통과하지 않는 내륙의 루트를 개발하고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란, 중국 연결,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만 통과하면 바로 이란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려는 공정이 있었었는데 이게 웬 천재지변인지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때려잡고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지역이 전쟁 지역화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란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 횡단 파이프라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바닷길의 영향권을 벗어난 독자적인 내륙 파이프라인 건설에 실패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06년도까지 바로 시노 카작 파이프라인을 완성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원유를 중국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왜냐? 이 지역은 그 당시 미국의 영향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 중앙아시아 석유를 모두 가져간다면은 에너지 자립이 되느냐? 안 됩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 있는 자원, 석유와 가스를 다 가져가도 중국이 필요로 하는 내수 시장을 충족을 못 시켜요.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란으로부터 석유가 오게 된다면 100% 충족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1년도 9.11 테러 이전까지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경제 지원과 교류를 하면서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하자 우회 노선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서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연결하려는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바로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아트라우로부터 해가지고 이란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뚫는 저 프로젝트가 2006년도에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2006년도 12월 21일 날
투르크메니스탄의 제2의 김일성이라고 불렸던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이 과로사로 가십니다. 빨간색 쳤죠? 투르크메 국영 매체들은 2주 전 그가 눈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눈의 이상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24일엔 독일 심장병 전문가가 이끈 한 의료팀이 니아조프 대통령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그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이례적인 성명을 내고 심장병 때문에 하루 3차례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나서 가셨습니다. 심장병으로. 2006년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막 실시되던 즈음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 프로젝트도 나가리가 됐죠.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이걸 소개했던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이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가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연결이 끝났습니다. 2013년에. 1차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고 확장 공사 사업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2016년 완성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2016년. 근데 2016년 9월 2일 날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키스탄의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크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즈베크 정부와 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위대한 국가 지도자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급성 뇌출혈로 투병하다가 수도 타슈켄트에서 78세 일기로 서거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고 7일 만에 가셨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 그렇죠? 우연의 일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스 파이프라인 철도 함부로 뚫으면 안 된다. 송영길이 자꾸 러시아에 깔짝거리면서 가가지고 낮은 핫산 프로젝트 부활시키는 작업 잘못했다가는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응? 괜히 여자 좋아하니까 복상사, 심장마비 걸릴 수 있다. 조심해라. 그 얘기를 제가 계속했던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바뀐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메드베데프식으로 해서 권력을 일시적으로 이양을 했다 다시 들어오는 형식을 취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 1대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통한 역사 찾기,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시도, 그 다음에 미군 기지 건설,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쳐서 친러파 정치인한테 밀려난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태에 있지만 이 카자흐스탄의 사례, 그리고 그 외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일어났던 많은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카자흐스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카자흐스탄은 중국 영토 끝자락이 있는 일대일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일대일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일대일로의 양 끝에 있는 동가소의 양 끝에 있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공산당들이 중앙아시아 정치인들을 돈으로 사업적 이권으로 매수를 했던 것과 똑같은 공작을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사업적 이권 관계가 있는 정치인은 일단 친중파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앙아시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사례에 해당했던 정치인들은 늘 중국에게 이로운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많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자꾸 친중 우파 정치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느냐? 바로 그 지역이 중국의 1대1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1대1로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변 국가의 정치인이 자기 편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던 그 평택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제주도 차이나타운, 그 다음 진도 차이나타운, 그 다음 거제도 건설, 그 다음 양양국제공항, 그 다음 새만금 사업, 이런 거를 할 때 중국 정부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인민일보라든가 환구시보에. 그 우리나라의 전라도 지역 개발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진도 투데이라든가 이런 지역신문에 이게 실린 것들을 제가 많이 강의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영상 지금 날라갔습니다. 네, 신고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1대1로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와 이권관계를 같이 하는 좌파, 우파 정치인은 당연히 친중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례와 똑같이 진짜 차이나타운 건설을 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저희 우벤져스가 난리 쳐서 지금은 진전이 안 되고 있지만 아주 완만하게 포기 안 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즈벡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1대1 교두보를 한 번에 설치하려 하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국의 편을 든다면 그 정권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정말 우연의 일치와도 같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정권,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아조프 정권과 같은 알 수 없는 하늘이 빨리 부르는 사례가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 개인으로만 끝나면 참 좋겠건만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대통령인 바람에 애꿎은 국민까지도 개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우리는 바로 이러한 친중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 그리고 좌파 여러분 당신네들이 사는 거예요. 왜? 폭탄이 떨어질 때 좌파는 안 죽이고 우파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총알이 좌파 우파 구별해서 죽입니까? 심장 뚫리면 다 죽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무소속 연대를 하자고 하면서 좌파 사람들도 함께 연대하자고 한 거예요. 왜? 친중파를 우리나라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좌우를 떠나서 우리는 국가의 주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친중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친중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일 프레임을 걸면서 지금 모든 TV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코미디 프로그램, 영화, 모든 것들을 죄다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뭐 등등등등 해갖고 죄다 반일 관련된 영화와 프로파간다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자신들의 친중 프레임이 벗어나지니까. 그리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그 전애들의 그 눈가림식 프로파간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중앙아시아 못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게 되면은 정말 재수없으면 전쟁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처신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베네수엘라 사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카자흐스탄이 베네수엘라 금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한국, 그 다음에 저기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이런 여러 당사자 국가들이 지금 서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 이런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북한에도 영향을 끼치고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중앙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중국의 1대1로가 성공해야 실패하느냐 각종 이러한 투쟁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국가 안보를 안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쟁에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 애들이 만들어 놓은 군대 내의 게이섹스라든가 군복무를 감소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죄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방치한 상태에서 나중에 국제 패권 경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린 사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왜? 훈련 안 하고 그 시간에 똥구멍 섹스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탕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쓴소리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끝으로 해서 그레이트 게임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의 그 정권 교체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레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을 가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은 방송을 하고 여건이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채팅 읽어주는 남자 그레이트 게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투네이션이요? 네, 투네이션 한번 더 읽어야 된대요. 그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님, 제2승만 박사, 김 박사님 만세, 이상점 있는 남자였습니다. 점은 있습니다. 점은.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님, 박사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구님,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리 각이라 대한민국은 부디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서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NPC님, 어머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분 좋네요. 오늘 하루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네요. 나라를 위한 등대가 되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카세 화이토다요. 제일 교포신가 봐요. 네, 고맙습니다. 김지영님, 접속자 20만 명의 좌파 유머 커뮤니티 사이트는 10개나 있는데 우파 커뮤니티 사이트는 1개도 없어요. 좌파들 커뮤니티 안에서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거에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레인 초님, 슈퍼챗 수수료 40%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네이션으로 주세요. 가드너님,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한국인님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요즘 시절입니다. 왜곡의 자기 합리화 피해의식은 쩝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당연하죠. 네. 역사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박벽현님, 고맙습니다. 심심해 심시하다님, 박사님 지역구가 어디세요? 제가 주소지 옮겨서라도 찍어드릴게요. 그건 비밀입니다. 아직은. 네. 비네테님, 반중친미 만세, 빨갱이 없는 세상 만드는 거룩한 운동을 항시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지선님, 박사님 총선에 직접 출마하시다니 적극 지지합니다. 재앙이 이 근본 없는 새끼가 박사님 후원도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지 투네이션 카드 결제 10번 해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상하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33명이 같이 합니다. 33기의 구역이 있잖아요. 네. 이국한님, 김정은이 단독으로 집단으로 도망친 간부들 체포조 보내서 이잡듯이 뒤진다는데 요새 미국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한 게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재인을 감시하는 걸까요?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김정은 처신 잘해야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정은이가 처신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그 신문인가 보니까 우리나라 통일부한테 북한이 그랬잖아요. 뭐 중재자 한다느니 뭐런 개소리 떨지 말고 꺼지라고. 그리고 북한의 그 남북교류사무소인가? 그거 폐쇄했다는 것 같던데? 김정은 처신 잘하는 거죠. 문재인이랑 손절을 하는 게 김정은이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김정은은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지순우님, 박사님 닉슨의 핑퐁 외교와 지미 카터의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미국의 민주당도 절반 이상은 빨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새끼가 바로 지미럴 카터와 난민 오바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파 운동하시는 분들이 친미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미는 친미 이코로 친공화당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는요 항상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 공화당과 친문적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의 끈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공화당이 100년 만년 집권 여당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재집권합니다. 다음번에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2년 집권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2번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민주당과도 어떻게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남북 통일, 그 다음 중국 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 채널과 연구는 끊으면 안 됩니다. 외교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다리 노선을 걸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예, 그 다음에요. 또 같은 분이네. 왜냐하면 당시 거지 국가였던 짱깨를 지미럴 커터가 국교 정상화만 안 시켜줬다면 지금 중국은 러시아처럼 가난으로 인해 소수민족들이 전부 독립해서 공산당 한족은 힘을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사님의 고견은 어떠신가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제1타겟은 소련이었고 해체된 러시아였습니다. 따라서 냉전시대 때에도 갈등 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중국을 계속 EJ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은 키워주고 러시아는 견제할 필요가 있었죠. 그랬고 그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러시아는 이제 우주비행선을 만들었던 그 러시아가 자동차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기밥솥도 못 만들고 전자레인지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에 있던 수많은 과학자와 뛰어난 인재들이 죄다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거지 됐어요. 러시아를 제거하는데 중국이 이용된 거죠. 이제는 중국의 이용 가치는 끝났어요. 이제 중국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 경제를 키울 때 91년도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중국의 경제를 저렇게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너무 순진한 거예요. 중국 경제는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991년도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민주당, 공화당 중요하지 않아요. 예. 또 다른 거요. 락펜하우어님, 박사님 지지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끝? 알타역의 언어 중 터키, 몽골, 우리나라, 일본은 어순이 같은데 카자흐나 다른 언어들은 어떤가요? 다르다면 그 이유는요? 아니요, 같은 계통입니다. 어순 똑같아요. 그리고 중국 어순이 다른 이유는 완전 다른 민족이라서인가요? 근데 그 언어가 있기 이전에 민족이라는 건 존재했죠.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지만 이게 자기끼리 하는 부족이 존재죠. 부족이. 그랬는데 언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어족으로 달라진 겁니다. DNA로는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서로 섞여서.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민족이란 걸 가르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결국 언어와 역사와 문화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맨날 중국 애들 욕하잖아요. 한족들 짬뽕이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대국이 되려면요, 짬뽕이 되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불사해야 돼요.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도 한국말 유창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 주 그 제야사학자들 모이는 그 강의에도 제가 갔었어요. 거기 다 좌파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우리나라 고대사 강연할 때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단일 민족 국가는 국민과 민족이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지만 유럽이라던가 다른 유목민족 국가를 가게 되면 민족과 국민은 다르다. 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민족 이코로 국민이라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러 민족이 다 국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양식 근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발생하고 그거를 지금 근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다 더 우리나라가 서양의 체질에 맞게 그리고 그 서양이 만든 그러한 근대국가 체제를 잘 흡수하면서 서구 국가와 같은 발전을 이루려면 우리의 사상적인 전반적인 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사고주의 버려야 돼요. 그 종농근성 그런 것도 버려야 되고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국가라는 건 뭐냐? 민족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이면 국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미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재미교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재미교포 하시는 분들 미국 시민권 가진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받아주잖아요. 대국이 되려면 그걸 흡인을 할 수 있는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그 흡수력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혼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혼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기존 우파와 생각을 달리한다 라고 하잖아요. 전 찬성합니다. 단 혼혈을 하더라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혼혈을 하더라도 그 혼혈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혈해서 태어난 아이가 나는 베트남인이야 나는 중국인이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혼혈 정책은 하면 안 됩니다. 혼혈이 돼서 걔가 우리 편이 되는 혼혈은 해도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슬람 인구가 무지막지하게 증가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적을 상대해서 제거하고 나면은 이슬람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져요. 물론 제 친구의 90%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친구 많아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정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팽창은 매우 위험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예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 어떠한 꼼수? 전략이 있냐면은 전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이가 예멘 난민, 이집트 난민, 시리아 난민 많이 받아들이죠.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팔팔한 20대의 남자들이 난민으로 오는 건 반대한다 라고 했잖아요. 전쟁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뭐예요? 노약자, 아이, 여자들. 얘네들은 받을 의사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슬람권을 잘 보면요. 그게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슬람 문화는요. 남자를 중심으로 확산됩니다. 즉 뭐냐? 이슬람 남자가 러시아 여자랑 결혼하던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은 그 부인은 이슬람 신자가 돼야 됩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도 이슬람 신자가 될 겁니다. 이슬람교는 남성 우월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남자가 이슬람일 때 이슬람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국에서 기독교는 좀 다르죠. 한국 기독교는 여자가 이슬람일 때, 여자가 기독교일 때 그 집안이 기독교가 돼요. 제 말 틀리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기독교 신자 들어오면은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이슬람 남자가 이슬람 종교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슬람 여자를 3-4명씩 거느리고 섹스를 해서 많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슬람 신자를 확장시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난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 여자 받아들이겠다 해요. 왜? 이슬람 남자로부터 여자를 한 명이라도 더 뺏어서 애를 못 낳게 만들게. 또한 이슬람 문화권에 익숙해져 있는 이슬람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적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애 많이 낳아도 돼요. 어차피 키웁니다. 우리나라처럼 몸매를 위해서 애를 안 낳는다거나 애를 서울대학교 보내고 미국 유학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 한 명만 낳자 이런 것도 안 해요. 나면 낳는 대로 빵빵 까요 그냥. 또 플러스 뭐냐? 그 아이들은 남편의 뜻에 따라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전략을 펼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권 여자 수입하는 거 반대 안 해요. 난민 반대 안 해요. 전쟁으로 고생했는 여자들 한국의 시골 농촌 총각하고 결혼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어차피 부모를 부양하던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해서 고부간의 갈등도 안 생겨요. 예.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쪽의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 바로 중국 놈에게 얻은 거예요. 짱깨들이 뭐 합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여인들을 중국 남부 광동성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서 중국 남자와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위구르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왜? 이슬람권은 언어, 역사, 문화적 정체성이 남제를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이슬람 여자는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냥 하여튼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끈만 끊으면 돼요. 그리고 이슬람 여자들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불평등하게 살다가 한국에 와 보십시오. 이슬람 여자들 한국에 오면은 완전 이거는 천국이죠. 꼴패미들이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그러지 이슬람권에 있던 여자들이 한국에 와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한 천국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살다 온 그 거지 같은 동네 이슬람 문화를 퍼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왜 자기 자식에게 그 불평등과 불공평을 대물림시키려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너는 한국인으로 살아라 해. 자기는 이슬람이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선에서 끝나죠. 자식까지 대물림 안 되죠. 이게 제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우파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다문화주의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야 돼요. 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지를 선점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그래서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남한 쪽에 우파 정권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 필요하면은 김정은 제거 안 하고도 교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핵 지금 당장 폐기 안 하고도 경제 교류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려면은 우리에게 정치인이 필요해요. 왜? 지금의 정치인들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협조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X라고 해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지지해주고 그거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줄 수 있는 국회는 우리가 직접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불과 1년 뒤면은 선거가 옵니다. 그래서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김정은 체제 유지시키고 핵 폐기 안 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김정은도 이거 귀가 뻥 뚫리는 얘기 아니에요? 하게 할 수 있어요. 미국 설득시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남북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있어요. 절대 얘기 안 하죠, 여기서는. 방송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우리가 원하게끔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관직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출사표를 내고 뜻있는 동지 33인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또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빨리 방송 끝내고 저희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투네이션 따로 읽어줄 건 없죠? 예. 앙기무딘이 형님 오늘 늦었습니다. 사제의 도계자 오직에 박습니다. 도계자 무릎 박는 소리죠. 세미짱님
초당적 무소속 국회의원 지지 성공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항해사 편님, 박사님 지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실님, 박사님 보수 뭉쳐야 한다면 자유한국당, 애국당, 바른미래당 다 합쳐야 되나요? 네, 합쳐야 되는데 그 구성원을 반중 친미 국회의원으로 바꿔서 합칠 겁니다. 그게 제 무소속 연대 전략이에요. 네. 뭐 나머지 자세한 그런 전략들은 제가 따로 방송 때 뭐 채팅 읽어준 남자가 이런 걸 통해서 차근차근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